길은 하나뿐이라네. 나가는 길도 들어오는 길도. 자기 전에 듣기 좋은 인터넷 공포썰. 자, 일단 첫 번째 괴담의 제목은 실종된 마을의 흔적입니다. 오늘 저녁은 일교차가 크므로 따뜻한 외투를 준비해 주시고, 내비게이션에서 나지막이 들리는 일기예보였다. 민철이 악셀을 밟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당연히 춥겠지. 10월 중순인데 뭐. 민철은 비경 전문 사진 작가였다. 보통 사람이면 엄두도 내지 못할 위험한 장소, 한마디로 던전 같은 곳에서 사진을 촬영하며 유명세를 얻게 된 황민철이었다. 매년 연말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의 풍경사진의 공모전이 열렸고, 민철은 재작년부터 이 대회의 대상을 놓치지 않았었기에 괜스레 자부심이 생겨서 굳이 위험한 오지로 사진을 촬영하러 가곤 했다. 다른 사진 작가들이 흔히 가곤 하는 국립공원, 해안가, 호수, 전통 건축물 따위에는 관심이 가지 않았던 그였기에 이번에는 조금 더 객기를 부리고 싶어 문명의 손길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강원도 산골의 어떤 장소로 가려는 속셈이었다. 아, 이쯤이면 보여야 되는데. 지도에 적힌 곳 근처로 왔으나 보여야 할 풍경이 보이지 않아 의문을 품고 있었던 그때. 띠링띠링,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GPS 수신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음성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나 온갖 해괴한 장소에 가서 촬영을 해왔던 민철은 이런 경우를 꽤 많이 접했었고, 내비게이션이 파업을 시도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전자제품 고장의 96%는 껐다가 켜면 해결된다고.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달랐다. 내비게이션은 실행되었으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화살표 아이콘이 회색으로 비활성화된 상태 그대로였다. 이상함을 느낀 민철은 바로 조수석에 있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제한구역 서비스. 문명의 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민철은 잠시 고민하는 듯 자신의 구형 스포티지를 정차했다.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안개 때문에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현재 그가 온 길에서 30분 거리로 되돌아간다면 분명 통신은 다시 잡힐 것이라고 판단했던 민철은 지도를 보면서 거의 다 왔다고 믿고 싶었었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다. 이대로 돌아간다면 이번 공모전은 평범하디 평범한 범부 작가들과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할 테니 말이다. 모르겠다. 그냥 가는 거야. 40분쯤 지났을까. 민철은 문명의 이정표 위에서 완벽한 미아가 되어 있었고, 어느새 안개가 옅어지는가 싶더니 갓길 사이로 차 한 대가 겨우 나다닐 만한 크기의 오솔길이 나타났다. 마치 오래전부터 민철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홀린 듯 차에서 내린 민철은 가방과 카메라 하나만을 챙겨서 오솔길로 들어섰다. 이끼가 잔뜩 낀 돌계단, 고개를 숙인 들꽃, 이름 모를 새의 지저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진의 가치가 있었으며 홀린 듯 벌써 20번은 넘게 셔터를 누른 민철이었다. 그렇게 5분 더 걸었을까? 길의 끝에서 인기척을 느낀 민철은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어떤 곳에 입구에 다다른 민철은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전혀 사람이 살지 않을 것 같던 위치에 난데없이 마을이 나타났었다.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그곳의 풍경 그 자체만으로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고혹적인 기운이 느껴진 탓이었다. 건축물의 기와 지붕은 세월의 덮개를 입었지만 허물어진 곳 없이 단정했고, 흙으로 다진 담벼락엔 담쟁이 덩굴이 고풍스러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이 이곳만은 비껴간 듯한 그야말로 완벽한 피사체였다. 뭐야, 이런 곳이 있었나? 당장이라도 풍경사진을 50여 장 이상 찍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풍경이었다. 마을 입구의 낡은 팻말에는 은월마을이라는 마을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야, 숨어있는 달의 마을이라. 멋있구만. 민철은 미소를 지으며 셔터를 눌렀다. 찰칵, 찰칵. 기분 좋은 소리가 고요한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때 꽤 정정해 보이는 모시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말을 건넸다. 길을 잃으셨나보. 할머니를 본 민철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었다. 황민철이라고 하는 사진작가입니다. 그냥 잠시 촬영차 방문했는데
마을 풍경이 너무 예뻐서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다. 해가 지면 산은 위험하니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가는 것이 어떠신지요? 하룻밤을 묵는 것은 민철의 계획에 없었던 것이었기에 잠시 고민을 했었다. 이윽고 촌장으로 보이는 인자한 풍채의 노인과 어린 아이들이 민철 쪽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어디서 오신 게요? 민철이 대답했다. 아, 반갑습니다. 평택 쪽에서 왔는데 중간에 길을 좀 잃어버려서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꺼냈다. 평택 쪽이면 거리가 그래도 가까운 편이니 여기서 묵고 내일 오전에 돌아가시지요. 아, 그래도 될까요? 그동안 온갖 오지를 다녀봤었지만 하룻밤을 묵고 간 적은 없었기에 조금은 걱정이 되는 그였으나 곧 해가 질 때가 되기도 했고 그래도 촬영하는 동안 이런 곳에서 자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겠거니 싶어서 민철은 하룻밤을 묵고 가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다. 여기로 드시지요. 이부 자리는 여기 펴놨습니다. 모시옷을 입은 할머니가 민철의 숙소를 안내해줬다. 겉으로 보기엔 작고 허름한 초가집이었지만 하룻밤 묵기에는 내부가 썩 나쁘진 않았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짐만 풀고 밖으로 나갈게요. 그때 민철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방 안이 기묘할 정도로 고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밖의 풍경은 정말 생생한데 귀뚜라미 소리,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하나도 들려오지가 않았다. 마치 잘 만들어진 거대한 박제 안에 들어온 듯한 모든 소리가 흡수되어 버린 듯한 그런 고요한 침묵이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민철은 할머니가 가리킨 잠자리를 바라보았다. 반듯하게 개어진 이부자리와 함께 유난히 딱딱해 보이는 검은 목침이 놓여 있었다. 요즘도 이런 베개를 쓰나? 내심 신기했던 민철은 목침을 들어보았다가 돌덩이처럼 차갑고 무거운 감촉에 놀라서 다시 슬며시 내려놓았다. 그 이질적인 냉기가 손바닥에 오래도록 남은 것이 꺼림칙하게 느껴질 때쯤 이리 오시게 옥수수죽을 해왔으니 자네도 좀 들게. 문을 열고 나타난 촌장이었다. 그는 반달 모양의 작은 밥상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죽 그릇 옆에는 멀건 김치 한 접시가 전부였지만 시장했던 민철에게는 진수성찬처럼 보였다. 아, 그렇지 않아도 시장했는데 감사합니다. 반 그릇 정도 비울 때쯤 민철은 슬그머니 내심 궁금했던 점을 떠보기로 했다. 아니, 보통 이런 외진 마을이라고 한다면 어르신들만 계실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도 꽤 있고 좀 놀랬습니다. 그렇지. 다 잘 먹이고 잘 돌보고 있다네. 마을에 늙은이들만 있으면은 활기가 없거든. 촌장의 대답은 평범했지만 민철의 마음속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근데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해요? 이 근처에 학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읍내까지 나가려면 꽤 멀지 않아요? 읍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촌장의 온화하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껄껄 웃으며 민철의 어깨를 두드렸다. 어이, 배움의 이치를 꼭 책으로만 해야 하는 건가?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걸 가르치지. 자연의 이치를 배우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 그거로 족한 거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민철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무리 짓는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뭐 일단 저녁 대접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잠자리도 제공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하게. 그리고 돌아가면 안 되네.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혀버린 민철이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무슨 삼류 공포소설도 아니고 악마가 깃든 마을 사람들이 외지인을 납치해서 살찌운 뒤에 잡아먹는다는 뭐 그런 설정인가? 아니 살을 찌우려면 고기라도 주든가 옥수수죽 달랑 한 그릇 줘놓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민철은 황당한 마음을 속으로 달래다가 정신을 차렸으나 촌장은 민철이 해치운 밥상을 들고 금세 사라진 뒤였다. 그날 밤 민철은 오늘의 수확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다. 첫 번째 사진, 분명 마을 입구에 고풍스러운 팻말을 찍었었는데 화면에는 음습한 나무들만 가득한
텅 빈 숲길이 담겨 있었다. 아, 잘못 찍혔나? 그는 다음 사진으로 넘겼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던 마을 광장 사진. 그러나 화면 속에는 이끼가 잔뜩 낀 바위와 무성한 잡초뿐이었다. 아이씨,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는데. 민철은 미친 듯이 사진을 돌려보았다. 수십 장의 사진 속에서 마을과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안개 낀 숲 한가운데에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만이 유령처럼 박제되어 있었다. 뷰파인더로 보았던 따스한 현실은 차가운 액정 화면 속에서 완벽하게 부정당하고 있었다. 아이씨, 당장 여길 나가야 돼. 가방을 챙기고 황급히 뛰어나온 민철은 이 주변 일대가 귀뚜라미 소리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런 깊은 산골, 밤에 들려야 할 귀뚜라미 우는 소리, 올빼미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다. 정말 소름 돋게 고요했다. 심장이 뛴다. 뭔가가 이상하다. 여긴 이치에 맞지 않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그깟 공모전이니 뭐니 남들과 다른 척 객기 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는 언제나 늦는 법이었다. 민철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목표는 단 하나. 이 기괴한 장소에서 얼른 빠져나가 다시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낮에 들어왔던 오솔길을 기억해내려 애쓰면서 어둠 속을 내달렸다. 하지만 이상했다. 분명 이쪽이었는데 길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사방이 똑같이 생긴 나무들로 빽빽했다. 들어왔던 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아, 진짜 짜증나네. 온갖 욕설을 내뱉으며 다른 방향으로 달려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한참을 헤매다 보면 결국 다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마을 광장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민철이 나무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밤중에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본 곳에는 촌장이 곤방대를 문 채 서 있었다. 그는 민철의 공포를 꿰뚫어보는 듯한 평온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길을 잃어서요. 차를 세워둔 곳으로 가려는데 길은 하나뿐이라네. 나가는 길도 들어오는 길도. 촌장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는 민철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촌장의 말은 위협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평온했고 너무나도 평온했기에 더욱더 소름 끼쳤다. 민철은 뒷걸음질을 치려고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촌장은 곤방대를 한번 깊게 빨아들인 뒤 희미한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자네가 찍은 사진에 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이리 오게. 모든 답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주지. 촌장은 말없이 몸을 돌려서 마을 가장 안쪽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자리한 낡은 사당으로 향했다. 민철은 저항할 수가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리듯 홀린 사람처럼 촌장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당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는 퀴퀴한 향냄새와 한기가 흘러나왔다.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촌장이 제단 위에 있는 낡은 호롱불에 불을 붙이자 이내 기이한 광경이 드러났다. 낡은 사당의 벽면에는 마치 그림처럼 사람의 형태를 한 검은 그림자들이 빼곡히 달라붙어 있었다. 어떤 것은 허리가 굽은 노인의 모습이었고 어떤 것은 댕기머리를 한 아이의 모습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그림자였다. 그것들은 생명 없이 벽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민철이 들어서자 희미하게 술렁이며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듯 했다. 그때 촌장이 입을 열었다. 마을 사람들의 무거운 것들이라네. 살아생전의 기억, 슬픔, 후회, 그리고 바깥 세상에 대한 미련이지. 저것들을 떼어내야만 이곳에서 평온을 얻을 수가 있다네. 이윽고 촌장은 제단 위에 놓인 낡은 책 한 권을 가리켰다. 마을의 기록인 듯한 책이었다.
민철이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치자 빛바랜 종이 위로 수십 년 전의 신문 기사 스크랩이 눈에 들어왔다.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강원도 땡땡군 은월마을 주민 전원 실종, 생존 가능성 희박. 이런 내용이었다.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순간 촌장이 재단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방금 막 가져다 놓은 듯한 아직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새하얀 위패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패 근처에는 민철의 눈에 너무나도 익숙한 물건이 있었다. 진흙과 나뭇잎으로 더럽혀지고 한쪽 렌즈가 박살난 자신의 카메라였다. 분명 차에 두고 내렸을 터인 그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자네 역시 길을 잃었더군. 우리처럼 말이야. 촌장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함께 뇌리에 봉인되어 있던 마지막 기억의 빗장이 부셔졌다. 안개가 자욱했던 산길, 지도에 없던 풍경을 발견했다는 흥분감, 더 좋은 구도를 위해 차를 몰아 갓길 위로 아슬아슬하게 나아가던 순간 띠링,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GPS 수신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성 메시지가 아닌 내 생명에 대한 경고였다. 흙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기울어지는 감각, 그리고 세상을 뒤덮던 끔찍한 굉음. 제한구역 서비스라는 문구는 통신 두절이 아니라 그의 삶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랬던 거였군. 모든 진실을 깨달은 민철은 사당을 걸어 나왔다. 광장에 모여서 그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동정과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래. 난 사진작가니까 사진을 찍어야겠지. 한쪽에는 다시 돌아갈 영원한 평온과 망각이 약속된 은월마을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가 들어왔던 안개가 자욱한 미지의 시면으로 변해버린 숲길이 있었다. 민철은 걸음을 멈추고 허공에서 손을 들어올렸다. 진흙두성이의 부서진 카메라가 아닌 빛으로 만들어진 반투명한 카메라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사진작가였다. 그는 거짓된 풍경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렌즈에 담는 그런 사람이었다. 민철은 익숙하게 뷰파인더에 눈을 가져다 댔다. 고요한 마을과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미지의 어둠이 깔린 숲길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 들어갔다. 그의 손가락이 셔터 위에 가만히 올라갔다. 찰칵. 이 카메라에 인화된 것이 무엇인지는 이 다음에 올 사람만이 알겠지. 자, 여기까지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글의 필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영화로 만들어야 될 그럴 정도의 스토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진짜 오랜만에 진짜로 고급진 글을 읽어본 것 같아요. 정말로. 자, 이렇게 하고 다음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글의 제목은 엄마가 빙이 돼버린 썰인데, 이 글로만 봤을 때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집에 우리 엄마가 빙의가 돼버린 걸 상상을 해보면은 진짜 섬뜩합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친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동네 인근 대학병원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큰 며느리셨던 저희 어머니는 이리저리 불러다니시면서 고생을 꽤나 많이 하셨죠. 그렇게 입관식을 끝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고 내리시던 도중에 저희 어머니는 갑자기 혼절을 하시며 쓰러지셨습니다. 너무 놀란 저희 가족은 어머니를 계속 깨워봤지만 10분 동안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의식을 찾으셨을 때는 하나도 기억을 못 하셨었고 오히려 놀래서 흥분한 형과 저를 계속 달래줬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였는데 그때부터 정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자고 있는데 부모님이 계시던 안방에서 자꾸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형과 저는 안방으로 찾아가 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눈을 까디짓고 물에 밥을 말아오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물에다가 밥을 말아오라고 저한테 시키셨고, 저는 군말 없이 물에다가 밥을 말아와서 어머니께 드렸는데, 어머니는 한 숟갈 뜨시더니 갑자기 푹 쓰러지시고는 다시 주무시더라고요. 거의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어느 날은 새벽에 제가 자고 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제 방에 노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 새벽에 노크를 하지 하고 깼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똥강아지 한번 안아보게 나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섭고 놀라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렇게 갑자기 정적이 흐르고 저희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엄마가 이 새벽에 혼자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저는 무서움을 이겨내고 방문을 열고 현관 쪽으로 갔어요. 그때 저희 집은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복도에 연결되어 있는 제 창문에 똑똑똑 노크를 하고 똑같이 똥강아지 한번 안아보게 나와봐라 이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고 아버지와 형이 어머니를 모시고 안방으로 데려가셨고, 저는 그날 너무 무서워서 형이랑 같이 잠을 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불교 집안이었던 외갓집에다가 이러한 일들을 물어봤더니 큰 이모가 친할아버지 혼이 엄마 몸에 빙의가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 한번 절에 가서 천도제라는 걸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저희는 주말에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있는 큰 이모 댁에 도착을 했을 때는 저희 엄마는 정말 정상적으로 정말 평소에 엄마처럼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괜찮은 거 아닌가? 굳이 꼭 천도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때는 집도 어려웠는데 천도제 비용이 한 300만원 정도 든다고 했었고, 저는 그게 어린 나이에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집도 어려웠었는데 천도제 비용이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도 그 돈은 정말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서울까지 온 김에 일단은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가족은 이모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산속 절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산 중턱을 올라가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니 산길에 계속 토를 하시면서 그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절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여러 명의 스님들이 저희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천도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큰 스님이 저랑 형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천도제를 하는 중에 어머니가 걱정되고 궁금해도 절대로 사당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천도제가 시작됐어요. 그 사당 안에서는 목탁을 치는 소리와 여러가지 악기 소리가 들렸었는데 중간에 또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너무 궁금해서 벽에 달린 창호지에 침을 묻힌 검지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 사당 안을 쳐다봤어요. 그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스님 4명이서 저희 엄마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계셨고, 가장 높은 스님으로 보이는 분이 콩과 팥을 으깨가지고 저희 엄마의 이마와 어깨에 묻히시면서 무슨 불경을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신음소리를 냈는데 그때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는 스님에게 팔다리가 붙잡혀 있었지만 저한테 계속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강아지 한번 안아보자. 할비 소원이다. 일로 와봐라. 이러면서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눈에 휜자를 보이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불상 앞에 방석이 깔아진 곳에 누워 있었고, 일어나자마자 스님하고 아버지한테 정말 크게 혼났습니다. 그렇게 천도제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더 이상 기이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고 제가 알던 평소의 엄마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은 14년이 더 지난 이야기지만 가끔 어머니한테 이런 일을 기억하냐고 물어보면은 엄마는 이때 일들은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일단 여기까지였는데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참 아무튼 다음 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괴담의 제목은 이불 속 얼굴입니다.
영화 주온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만약에 이제 자다가 이불 속에 얼굴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실명이 되는 겁니다. 나타나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10대 후반 특별할 거 없이 잉여롭던 하루였었다. 새벽 2시쯤 게임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잠이 들었는지 깨어 있었는지 날이 서늘해서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고 있었는데 누군가 내 이불을 강하게 확 잡아내렸다. 순간 내가 너무 놀래서 누군가 하고 쳐다보니까 말 그대로 내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다시 잠을 청하려다가 문득 갈증이 느껴져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거실로 향했다. 그때 내 방문을 여는 순간 방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고 정말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내가 내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소리를 질러야겠다 생각한 순간 난 다시 침대에서 눈을 떴다. 꿈속에서 꿈을 꾼 것인가? 내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침대 또한 흥건했다. 그렇게 다시 물을 마셔야겠다 생각을 하고 또다시 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꿀꺽 꿀꺽. 찬물이 들어가니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자려고 내 방으로 향했는데 내 방문을 벌컥 여는 순간 내가 날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서 또 눈을 떴다. 이 순간부터는 나는 패닉에 빠져버렸다. 집에는 나밖에 없었고 왜인지 누군가에게 연락할 생각도 못했었다. 나는 떨리는 몸을 부여잡고 일어나서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그렇게 물을 마시고 또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동안 계속 내 정신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번엔 꿈이 아닌가? 내가 몸이 약해졌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문을 열고 이제는 익숙한 내 방이 보이니 또 마음이 안정이 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정말 이상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침대에 누우려고 이불을 걷기 전까진. 이불을 걷으니 침대에 누워서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본 것이 그날 밤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이 꿈을 꾼 이후로 한 달 정도 잠을 못 들었었다. 이제 잘 때는 절대로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질 않는다. 내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꿈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짧은 괴담이었는데 내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다? 이거는 솔직히 저는 빵 터질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뭐 곤지암 귀신 같이 생긴 뭐 그런 귀신이 이렇게 이불 속에서 튀어나와 그럼 무섭겠지. 근데 내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좀 빵 터질 것 같은데요.